1987년 12월 15일 전 국민의 시선이 TV에 쏠렸어요. 다음 날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날이었거든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TV에서 전혀 다른 뉴스가 나왔어요. 마우스피스를 물고 반창고를 붙인 채 두 사람에게 팔짱을 낀 한 여성이 트랩을 내려오는 장면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왜 대선 하루 전날 나타난 건지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간을 2주 전으로 돌려볼게요. 1987년 11월 29일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돌아오던 노동자들이 탄 대한항공 KAL 858기가 하늘에서 사라졌어요. 김포공항 도착 예정 시각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공항에서 아빠를 기다리던 아이들,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들, 그 눈물의 의미를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승객 95명, 승무원 20명, 115명 전원이 사라졌습니다. 수사관들이 탑승객 명단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부다비에서 내린 두 사람의 동선이 이상했어요. 아버지 하치야 신니치 70세, 딸 하치야 마유미 24세, 일본 여권 소지. 근데 뭔가 맞지 않았어요. 일본인이라면 베오그라드에서 바그다드로, 거기서 3시간 뒤 아부다비로, 또 6시간 뒤 바레인으로. 이 경로는 그냥 어딘가를 가는 경로가 아니에요. 뭔가를 피하면서 이동하는 경로예요. 70대 노인이 쉬지도 않고. 바레인 호텔을 찾아낸 한국 대사관 직원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대화가 잘 안 통하니까 종이에 필담을 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어요. 신니치가 쓴 한자, 진자. 일본에서는 이 한자를 다르게 써요. 근데 신니치가 쓴 건 한국식이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일본인이라면 쓸 수 없는 방식으로 썼어요. 일본 핸들 위치를 물었더니 왼쪽이라고 했어요. 일본 핸들은 오른쪽이에요. 일본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일본 대사관에 여권 조회를 요청했더니 회신이 왔어요. 위조 여권이라고. 출국하려던 두 사람을 잡아세웠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해요. 비행기는 어떻게 폭파됐을까요? 두 사람이 아부다비에서 내리기 전에 짐칸에 라디오를 남겨뒀어요. 겉보기엔 라디오지만 안에는 액체형 폭발물이 들어있었어요. 타이머를 9시간으로 맞춰놓고 내렸어요. 두 사람이 내린 뒤 비행기는 방콕으로 향했고 9시간 뒤 공중에서 폭발했어요. 조각도 남지 않았어요. 신니치가 갑자기 딸 마유미에게 말했어요.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마유미가 담배 한 개비를 꺼냈어요. 옆에 있던 바레인 경찰이 달려와 낚아챘어요. 하지만 마유미는 필터 부분을 손으로 꽉 쥐었어요. 그리고 깨물었습니다. 순간 격렬한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어요. 신니치도 똑같이 담배를 깨물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담배 필터 안에는 청산가리 앰플이 숨겨져 있었어요. 깨물면 기화되어 즉사하는 구조였어요. 숫자가 말해줍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이 방식의 자살 도구로 쓰는 나라는 단 하나였어요. 북한이었습니다. 체포되는 것 자체가 조국에 대한 배반이라고 교육받은 공작원들. 신니치는 죽었고 마유미는 앰플까지 흡입하지 못해 혼수 상태로 살아남았어요. 한국으로 압송됐습니다. 입에는 마우스피스를 물린 채로. 그리고 안기부가 조사를 시작했어요. 마유미는 처음에 중국 흑룡강성 출신의 고아라고 했어요. 조사관이 중국 관련 질문을 했어요. 흑룡강에서 주로 뭘 먹었냐고. 마유미가 답했어요. 호떡이요. 흑룡강에서 호떡은 고급 음식이에요. 고아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조사 중에 실수를 했어요. 수사관이 옆에서 한국어로 중얼거렸어요. 야, 얘 거짓말한다. 마유미가 버럭 반응했어요. 한국말을 알아들은 거죠. 결국 며칠 뒤 작은 목소리로 이름을 말했어요. 김현희. 북한 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 소속 특수공작원이었어요. 미국 CIA도 독자적으로 조사에 나섰어요. CIA 한국계 요원 마이클 리가 고위 북한 관계자 사진을 보여줬더니 김현희가 2명을 정확히 지목했어요. 북한 내부를 모르면 알 수 없는 인물들이었어요. 북한 소행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왜 민간 항공기를 폭파했을까요? 김현희의 진술, 김정일이 직접 지령했어요. KAL 858기를 폭파해서 88 서울올림픽을 저지하라고. 1988년 서울올림픽은 특별했어요. 그 전까지 올림픽은 반쪽짜리였어요. 1980년 모스크바는 서방이 불참했고 1984년 LA는 동구권이 보이콧했어요. 88 서울은
처음으로 동서 양측이 함께 참가하기로 합의한 올림픽이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김정일 입장에서 88 올림픽은 체제 경쟁의 패배를 전 세계에 선언하는 행사였어요. 70년대 후반부터 한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방점이 바로 서울 올림픽이었어요. 한국이 세계의 축제를 열 수 있는 나라다. 그 이미지를 막아야 했어요. 방법은 하나였어요. 한국은 불안정한 나라다. 비행기도 폭파당하는 나라다. 이 이미지를 만드는 것. 그렇게 115명이 사라졌어요. 그중 많은 분들이 중동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었어요. 73년부터 한국 사람들이 이라크, 사우디로 나가서 모래바람 맞으며 달러를 벌었어요. 몇 년 만에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아들에게 장난감 사줘야지, 딸 드레스 사줘야지 하면서 탄 비행기였어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유미가 서울에 압송된 날짜 1987년 12월 15일 다음 날이 13대 대통령 선거였어요. 박빙의 사파전, 그리고 결과는 노태우 당선이었어요. 안보를 강조한 후보가 이겼어요. 그런데 김정일의 계획은 실패했어요. 88 올림픽은 예정대로 열렸어요. 그것도 동서 진영이 모두 참가해서 한국이 세계에 자신을 보여준 무대가 됐어요. 115명을 죽이고도 막지 못했어요. 재판에서 김현희는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나고 16일 만에 노태우 정부가 특별 사면을 했어요. 정부의 논리는 이랬어요. 북한의 꼭두각시였을 뿐 실질적인 주범은 김일성 부자다. 살아있는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 유가족들의 분노는 극심했어요. 우리 남편은 못 돌아왔는데.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재조사를 했어요. 그때 무지개 작전이라는 문건이 나왔어요. 전두환 정부가 이 사건을 대선에 유리하게 활용하려 했다는 정황이었어요. 마유미가 하필 대선 하루 전날 입성한 것이 우연인지 의도인지 아직도 명확하지 않아요. 역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권력은 비극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숫자가 말해줍니다. 사건 발생 후 38년, 115명의 시신은 아직 바다 어딘가에 있어요. 2020년에 미얀마 앞바다에서 동체가 발견됐지만 수색은 다시 멈췄어요. 강연자의 마지막 말이 기억에 남아요. 아직까지 귀국 중이십니다. 라고.